한시적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해고당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변함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은 원칙대로 하고 해고 처리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 사무실을 찾아간 우리 노동자들을 업무 방해죄 무슨 무단 침입죄로 고발한다고 그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게 좀 정부에서도 지원 이런 게 좀 미비했지만은 지금 그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90%를 지원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후지급을 했던 거를 지금은 선지급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서류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도 회사 그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을 외면하고 이 기회에 그냥 해고라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해고 조건이 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길거리까지는 천막 농성을 치진 않았겠지요. 서로 상생하자는 길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길이 과연 이 길밖에 없었는가 하는 게 매우 아쉽고 그냥 지금도 떨리는 심정이 이를 말할 수가 없죠. 분노백기.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 사실 무릎도 아파서 병원 신세도 져봤고, 그래도 그냥 남 뒤지지 않게 열심히 일해왔고, 그런데 코로나19라고 이렇게 이런 감염병이 있다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너네들 필요 없으니 나가라?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죠. 정부에서 지원 정책들이 계속해서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당연히 그런 정책을 고용유지 지원금이랄까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한테 고통 분담을 나누게끔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3월 달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말하기 전에 연차를 9개를 다 소지를 했어요.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15일간을 무급을 가겠다고 했어요. 팀장님, 회사도 어려웠고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우리 알아서 다 가잖아요. 고맙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알아서 갔어요. 우리가 안 가겠다고 버틴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8년, 횟수로 8년이잖아요. 손이 다 이렇게 하도록 성실하게 일한 제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부당하다는 기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나만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 않고 안 가고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 3일이 됐든 일단 고용을 유지하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냥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 그리고 해고를 당하고 있는 해고자로 있는 것보다 내가 일주일을 일하든 내가 KO의 사원으로서 고용되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뭔가 고용유지금을 해서 받아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임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회사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제대로 변수를 마련해가지고 한시적 해고부터 금지시키고 사람을 살려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회사에서는 그 외면하고 다 칼질해서 집어넣고 나서 해고시키고 정부 지원이라고 받으면 혜택이나 보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변수를 마련해서 코로나19로 한시적인 해고를 금지시켜놓고 거기에 고용유지시켜서 정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자체가 저비용항공사를 통폐합하고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에게만 돈을 몰아주겠다. 벌써 4개월째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으며 회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회사가 정상화가 돼도 제가 복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12월경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당시에는 고용 승계를 100% 하겠다는 조건으로 MOU를 했었고, 그래서 이스타항공 대표 이사가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내 공지로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3월 2일) 날 SPA 주식 매매 계약서가 체결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애초에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그 인수 매각 과정인지라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해고, 정리해고, 희망퇴직 이런 걸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제주항공은 그걸 노린 것이 아니냐. 사측은 오히려 제주를 욕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오히려 실질적인 오너, 이상직 일가 보고 그 체불된 임금을 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오너 일가가 체불임금에 대한 그 핑퐁 게임으로 지금 이렇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그 사이에 낀 노동자들은 계속 길거리로 내몰리고 택배 알바, 그 다음에 뭐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737 항공기 기장이고요. 입사한 지 한 10년째 됐습니다. 저희가 비행을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지금 셧다운 상태로 있고요. 지금 6월까지도 셧다운이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요. 1월 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 조종사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다 집에서 있는 상태죠. 네. 2월달 한참 비행을 하던 2월달 3월 중순까지 했을 때도 2월달에는 임금의 40%만 지불이 됐고요. 3월에는 아예 지불이 안 됐고, 또 4월, 5월 휴무수당도 체불된 상태고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6월도 아마 이대로 간다면 체불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초기에는 이제 대출도 받았죠. 대출도 받았는데 이 상황이 이제 장기화 될 것 같고 하니까 있던 집을 팔았거든요. 팔아서 지금 새로운 집으로 좀 다시 이사를 오고, 그래서 그 차액을 남은 걸로 지금 일단은 크게는 그렇게 쓰고 있죠.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다. 지금 뭐 제주에서 인수를 한 상황이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도 장기화되고, 그 사이에 정리해고 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체불 임금도 계속되고 하니까 불안해진 거죠. 불안하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언제 또 제가 정리해고 될지 모르니까 다른 직업도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요즘은 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죠.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그냥 몇 달 동안 집에서만 있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책임감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이 택배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이력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이나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어떨 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좀 일을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는 택배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신청해서 한 3월부터 몇 번 했었죠. 생수통 같은 것들을 많이 주문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엘리베이터 없는 그 4, 5층짜리 연립주택 그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한 2번 하면서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또 이제 병원 다니면서 좀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서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좀 손목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한동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치료 때문에. 제가 지금 총 비행한 거는 대략 한 25년 정도 비행을 했거든요. 제 인생의 반을 이제 비행을 해오면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 쉬는 것보다 비행하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뭐 칵핏이 제가 근무하는 공간이 굉장히 한 요거 2배 정도 되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공간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고 행복했고.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데 가끔 이제 옷장을 열면 제 유니폼이 있는데 유니폼을 보면 가끔 이제 좀 울컥해질 때도 있거든요. 네, 우린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임금도 자진삭감하겠다. 그리고 더 회사에서 더 요구를 해서 무급휴가가 필요하다면 무급휴가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 제 옆에서 같이 비행하던 동료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그 책임감을 안고 계속 비행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제 동료들과 같이 비행하고 해서 지금 하루빨리 같이 다시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부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문화,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아니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차별받지 않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서로 섞는 이른바 소셜믹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차별받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TBS 나왔습니다. 네, 여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청에서 철거해. 네, 법률 규정 사항인지 아닌지를. 행사하다 말았어요. 저 창을 달아야 되잖아요, 원래 저거. 네. 그래서 원래는 복도셔츠가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동이 10개 동이 있으면은 4개 동이 없어요? 상태로,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는 있어요. 한마디로 듣다 마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TV 민생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기 처음 들어오셨을 때 생각나세요? 기분 어떠셨어요, 여기? 누가 보면 로또 됐다고 그랬었지. 사구째 살다가 이거 10만 원씩 초년집도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당첨돼갖고. 그래서 이제 올 때는 너무 부풀어 있었지. 가슴이 여기 와서 10년을 살면은 내 집이 되겠다고 왔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하자도 많고
안 살아본 사람 몰라. 여기가 물 떨어져요, 그러면. 아, 위를 그냥 뜯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예 저기 음. 플라스틱을 올려놔요, 여기다. 저 위에다가. 아. 그걸 갖다가 비 오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준다고. 아. 이 안에가 물이 찼었어. 이 가마 안으로. 그래갖고 퍼냈다니까요.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냐고. 언제부터 이렇게 새기 시작했어요? 아우, 이사 와가부터 얼마 안 돼갖고 그랬어요. 이쪽에 이 봐봐. 여기가 비 오면, 여기 비 오면 여기가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이게 지금. 아, 그러네. 다 저 물자국이 있네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저기 이렇게. 물자국이 다 돼가지고. 비 오면은 저기 뒷배란다고 뭐 여기 비 오면 여기도 새고 그래갖고 이제 LH에다가 전화하고 해서 와서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럼 10년 넘게 비 새는 집에서 살고 계신 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이제 하도 지쳐가지고 아우 막 내 속병이 생기겠어 막. 이게 하자고서 신청한 지 6개월 된. 근데 6개월 동안 아직도 안 해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던 거예요? 천장이 왜 이래요? 이게 이제 스프링쿨러 부분인데 이 동간에 네. 그 두께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아, 이게 스프링클러 꼭지인데 네네. 관이 이렇게 관이 지나는 거죠?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11단지 같은 경우는 504세대 중에서 212세대가 지금 터져 있어요. 절반이? 아, 이거 봐요, 이거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와. 땜질, 아, 이거 지금 물 쏟아질 자국도 그대로 남아있네. 퇴근해서 와보니까 물이 킁킁한 거예요. 네, 완전히. 이게 왜 이렇게 바닥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막 고여가지고서 있나 그러고서 한참을 하다가 막 이게 딱 쳐다보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물이.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신고를 했더니 와서 이제 이거를 잠가 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잠그는 밸브도 모르시니까 전혀 모르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야. 그리고 물이 아주 제법 이런데 그냥 다 흥건하게 그냥 젖어 있었어요. 항상 이제 조마조마해서 이제 출근할 때는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다 빼놓고 이렇게 하고서 저기 화재의 위험이 전혀 없이 전부 둘러보고 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혹시라도 그런 큰 위험이 있으면 이제 뭐 스프링클러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누수가 되는 세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소리가 될 때까지 밸브를 잠궈버려요. 만약 진짜 집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꼭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동 전체가 문제가 다 주민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뭐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저희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전사고 문제고 아까 복도사시 같은 것도 네. 아이들의 주민의 안전에 관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CCTV. 네, 내부 이제 CCTV가 있는데 이 CCTV가요 바로 앞에 찍어도 번호판이 안 보여요. 각종의 어떤 범죄가 발생됐을 때 그 CCTV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 주민들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 전환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것들은 전부 다 제대로 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 바로 또 방수, 그러니까 누수 부분. 이 누수가 옥상, 어떤 벽면, 그리고 지하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누수. 어떨 때는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공동 현관문을 못 들어가요. 아, 물이 물 차가지고요? 네네. 이러한 문제들은 필수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저기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데 복토한 흙이랑 같이 쓸려 내려오니까 집안이 걱정되죠. 이게 이만큼이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었다고요? 이 벽돌이요? 네, 이만큼이 전부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지금 떨어진 건 다시 붙인 거죠? 그럼 이렇게 네네네. 붙인 흔적인 거고요. 네, 그렇죠.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의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했지만은, 마감을 했지만은,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여기에는 저희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영 아파트, 고급 빌라, 단독주택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한 층이 같은 한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요게 애들이 자체 내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임대 아파트에 살면은 학부모들끼리 단합을 해서 반장을 못하도록 하고 애들이 막 어떨 때는 막 울고 들어와요. 네. 애들이 놀린다고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그 속으로 울면서도 꼭 10년 뒤에 내 집 지키겠다는 그 열망함까지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으니까요. 10년간 휴먼시아 거지라는 얘기를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그 잘 사는 그 부자들보다도 저희 분양가가 2~3배 높아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할 거면은 좀 이런 거라도 제대로 좀 그러니까요. 해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등한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입주하고 계신 분의 20%가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20%나 돼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살고 계신 분 중에 거의 대다수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 전환 가격 가지고는 거의 입주민들 대부분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진짜 평생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고 마지막 인생을 여기다 거신 건데 예, 그분들이 꿈이 지금 좌절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반적 기업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철저히 지켰거나 또 확진자 발생 후에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쿠팡은 대부분이 일용직이잖아요. 강한복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당연히 돌려서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발 안전화도 그렇고요. 멸균 신발장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안전화를 넣어놓긴 했었어요. 오전 근무조와 오후조가 이제 바뀔 때 그 신발을 바로 이제 신어야 되니까 그 멸균 신발장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있었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도 칸막이 이런 건 없었죠. 모여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의 그런 잘못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확진자 발생 이후에 있었던 대처나 그런 것들은 늦었다는 점은 확실하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 낮은 처우에 대우를 하다 보니 그 코로나19에서도 그런 빈틈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가장 간단하고서 원초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배송업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노동량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한번 들어가면 뭐 서너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 동일하게 같은 라인에서 계속 부대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배송량이 늘고 물건량이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 나가서 뭐 좀 한 끼라도 시켜야 될 텐데 이런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마스크가 젖어가지고 막 흘러내리는데 그럼 뭐 새로운 마스크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에 관리가 전혀 없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배송업계가 마치 공공 서비스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를 이제 피킹하고 패킹하시는 분들의 노동자들의 처우는 정말 최저 수준이었던 거고 이 물류 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저울질하지 않고 물류량을 이렇게 회전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양이 적어드니까 최소한의 인원 또는 더 나아가서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와 이 물류업계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열고 수요일에는 학생들의 추가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드디어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 되게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아이를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애기 학교 끝날 시간이 돼서 학교에 데리러 가요. 괜찮아, 이리 와. 고생했어. 엄마한테는 말 안 하고. 봐봐. 서로 얘기 안 하고 밥 먹었어? 오늘이 두 번째 등교야. 그러면 지난주에 한 번 등교했고 네. 오늘 또 두 번째 등교? 네. 어떠세요? 이렇게 아이 학교 가니까? 아이 학교 가니까 좋기는 한데 솔직히 불안하죠, 마음은.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요, 솔직히. 안 보낼 수도 없고.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왜냐면 저희는 돌이 안 된 아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큰 아이 말고도 작은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더 앞서기도 했어요. 왜 저학년부터 보내냐? 고학년들부터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저학년들일수록 면역체가 더 약한데 왜 교육부나 나라에서 정확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학년들 먼저 보냈을 때 저학년들이 뭐 방패막이도 아니고 솔직히 학교 공부를 하러 나오는 곳인데 과연 저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4시간 동안 앉아서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재밌게 신나게 흥에 겨워서 특히 1학년 아이들 특성상 이제 놀이 위주 활동들이 많은데 과연 그게 저희가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제대로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답답한 면이죠, 사실은. 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사실은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시긴 하셨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이제 감염자가 생겼을 때의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그리고 후속 대책들이라는 게 사실은 뭐 자가 격리까지 되고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등교 계약을 강행을 했어야 했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교사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분위기 자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선 학교와 소통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인근 학교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게 어느 학교도 제대로 그 상황을 안내받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집 앞 코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게 지금 확진이 됐다고 교사가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등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우왕좌왕하는데 등교를 해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등교해도 된다. 지금은 등교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아무도 안 알려준 거죠. 그 해당 지역에 맞게 교육청이 또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또 줘야 되고 교육청은 지자체에 맞춰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요만큼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단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저희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집단 감염에 노출되는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등교를 중단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일단 경찰관 현장에 와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이렇게 전달을 했으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면담 요청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거부하셨는가 확인도 해주세요. 링거 맞고 병원 지금 링거 맞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안 줘요.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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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습니다. 약관대로 무섭고 두렵고 막 그래. 빨리 나가고 싶은데 삼성이 끝까지 저희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공기라도 쐬 큰일 나. 전현무 사장님은 내려오셔서 암 환자에게 사죄하고 암리만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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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증권을 조작을 했어요. 삼성생명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냐? 여기는 분명히 암 치료를 목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17년도 우리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재교부를 받았어요. 보험증권을.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실하고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가 2013년도 여기도 네. 2013년도 판례에 의해서 못 준다고 전부 다 이렇게 보냈어요. 부지로 첫 번째 내용이 네. 보험금을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이게 본병원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허가 내진 병원이고 네. 요양병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 내진 병원이에요. 본병원은 직접 치료가 되고 요양병원은 직접 치료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약간 증권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암진단 2천, 유방암 그런 것도 2천, 암산후 1,000, 냉장부터 암까지 수습이 나오는 거고, 지금 나이가 32살 있잖아. 그때는 이것들 아는 거네. 그럼 이제 좀 비싸더라도 20년 남고 100살까지 보장받아가지고 보내주지. 그러면은 보험료가 안 올라가요? 고객들이 다 낸 돈이잖아. 근데 안 아픈 사람도 평생 돈만 낸 사람 있어. 아픈 사람은 암으로 해서 항암 치료 이 진단장을 다 받아놓고 나 신화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주세요. 생각을 맞추겠냐고. 공교롭게 고객 중에 진단비가 발생하게 된 고객이 3명이 계셨었는데 그렇게 보험료가 높으면 그만큼 보장이 크니까 고객도 그거 감사하고 자기가 보장을 나중에 아팠을 때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막상 그렇게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타게 되니까 보험사 언더라이팅 팀에서 FP 상담 요청을 해요. 뭐라고요? 왜 고객이 그렇게 보험금 많이 타가게끔 관리를 안 하냐. 내가 그 사람한테 안 걸리라고 뇌출을 걸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병이 왔기 때문에 진단약으로 회사가 주는 입장인데 진단자금이 많이 나갔다 해갖고 FP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회사가 보장을 안 해줄 거를 보험을 왜 팔아요. 그거는 아니지.
어떤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있는 걸로 보장 내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약관에 의해서 보험 내역은 규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약관은 바뀐 적이 없고 저희가 과거에 나왔던 당신이 가입하신 보험은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드리는 증서에 좀 표현이 달랐던 내용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약관 해석에 대한 최종 법적 권한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판례는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판례조차도 법원의 판결도 못 믿겠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약관들을 기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안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은 개별 건강 상황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소비자 보호는 2018년도에서 금감원에서 제시를 한 바도 있어요. 모든 거에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위규상이 있다거나 뭐 법을 어겼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만약 확인되면 아마 뭐 다른 그 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쟁 자체만으로는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더 이상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삼성생명도 뭐 그런 어떤 소비자 구제라든가 암 환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금감원의 어떤 지급 공고를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게 어떤 바람이고요. 뭐 삼성생명도 더 노력해야 되고 금감원도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다 기환이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 가정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체험해볼 아르바이트 요양보호사입니다. 선배님을 여기서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간다 기환이가 난 항상 이렇게 다짜고짜 시작을 하는 게 여기 예. 문 열린 집이요. 스마트 장기 요양.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오. 이제 장기 요양보험 시작입니다를. 어머니 저 왔어요. 예. 아이고 기지개 켜시고. 예. 일어나셔야 돼 이제. 아이고 어머니, 아유 고이 주고 계시네. 이게 흰쌀이랑 지금 보리쌀이 섞여 있는 거죠? 네. 당뇨가 있으셔서 보리쌀을 드셔야 돼요. 아, 당뇨가 있으시구나. 예. 이제 헹구세요. 2번만. 많이 몸이 더우신가 봐요. 아니요. 자꾸 질문이 그렇게 이간질하지 마요. 지금 선배님이랑 나랑 지금 얼마나 지금 돈독한데. 어우, 야. 이거 반찬들 전부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제 만들어 오기도 하고. 네. 예. 오이지 좀 썰어주세요. 오이지. 네. 두께 뭐 한 0.3mm? 0.2. 0.2. 예. 하루 종일 썰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또 우리 저기 어머님이 드신다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손 요렇게 넣고. 손 잘리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방송 나가는 거 보면은 아마 거의 요리사급으로 셰프급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난 피디님의 편집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직접 가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중탕 사는 방법이 있는데. 불 타세요. 네. 아, 예.
어머니 체조 좀 해야지. 체조. 체조. 응. 가만히 있어봐. 체조 좀 합시다, 어머니. 자, 다리 쭉 뻗고 쭉 잡아당기세요. 자, 쭉. 스트레칭. 와, 어머니 저보다 더 유연하신데? 셋. 이렇게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예, 이쪽으로. 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봐요. 아, 네. 왜 지켜봐야 되죠? 목욕탕에 이거 깔아놓은 이유가 어르신이 넘어지면 낙상 사고. 낙상 사고 때문에 네. 그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지켜봐야 돼요. 우리는 어머니가 하시니까. 아, 세수는 어머님이 스스로 하시고. 내가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스스로 하시니까. 잠깐만요. 반찬 올려드릴게요. 더덕이에요, 더덕. 더덕. 어머니 더덕 무침이에요. 맛있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뭐 드릴까? 오이지? 이건 오이지.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계란찜을 이 손자가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계란찜을. 맛있겠죠? 잡숴보시고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계란찜. 맛있으세요? 진짜로? 오케이. 성공. 물 드려요. 네. 천천히. 아이고. 허리 시원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정희. 강정자 희자. 야. 지금 자녀분이 몇 명이나 계신 거예요? 4남매. 4남매. 그래서 4남매를 내가 다 공부 가르쳤지. 아이고, 참, 진짜.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그냥 나만 일대를 안 댕긴 데 없이 댕기고 그랬어.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또 망가지셨구나. 할머니, 저도 손주할까요? 저도 손주할까, 할머니? 그래. 안마해서 좋아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그럼자.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통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잘한다. 야, 지금 땀이 날 정도로 열창을 했습니다. 노래 잘하네요, 어머니. 네. 그죠? 어때요? 노래 잘해요? 자, 몇 점이에요?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래. 이거 지금 쓰신 지 몇 달 되셨대요? 갑시다. 와, 먼지 많다.
저는 요양보호사 4년차 안용숙입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어차피 지금 뭐 하시는 일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영향이 있죠? 있죠. 어떤 게 좀 달라졌나요? 우선은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 아, 내가 건강해야 어르신도 모실 수가 있고요.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 손 씻기, 또 이제 뭐 입은 옷은 바로 가서 이제 세탁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더 위생에 신경을 쓰는 거. 4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쭉 해오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아프지 않고 이제 목욕 같은 걸 하시거나 그러면 정말 시원하다. 아, 개운하다? 네. 아, 어머니 오늘 너무 이뻐요. 그러면 이뻐? 이러고 네, 반기실 때 이렇게 말을 이제 저희 해주실 때 그럴 때가 정말 기쁘죠. 자,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요양보호사 체험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쉴 틈 없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지원군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분들. 자, 간다 기환이가 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I'll be back. TBS TBS